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설날 산소 앞에서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아니 김복자 씨, 이 땅이 누구 건지 아세요?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여기 청학동 전체요. 80만 평, 시가 100억, 전부 제 겁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장난 그만해! 김기철 씨, 우리 남남 아니었나요? 이혼서를 던질 때 알아봤어야죠. 아, 그리고 김복자 씨, 월세 이제 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밀린 거 10년치도요.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동안 식모처럼 살았던 며느리가 어떻게 100억 땅 주인이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0년 전 보육원 출신인 저에게 김기철이라는 남자가 청혼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근근히 살아가던 제게 그는 평생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기댈 곳 하나 없던 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시댁을 처음 방문한 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앉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결혼식은 안 할 거야. 보육원 출신이라는 거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자. 신혼여행도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차나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신혼집도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함께 살면 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시댁으로 들어간 첫날 밤, 남편은 회사 회식이라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보육원에서 받은 지원금 300만 원으로 산 옷가지와 생필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옷가방을 뒤지더니 지갑에서 통장과 현금을 모두 꺼냈습니다. 이제 시집 왔으면 내 돈이 따로 있어? 신혼 비용으로 쓸 거니까 내가 보관할게.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야.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돈은 다시는 제 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시어머니가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야, 김지연, 일어나. 몇 시야? 빨리 밥 차려. 황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냉장고를 열었지만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제가 하는 걸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부모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모르지. 교육이 안 돼 있어. 떨리는 손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지만 계란은 타서 까맣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계란말이가 다 타서 까맣잖아. 진짜 할 줄 아는 게 뭐야? 아침 식사 시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시누이 수진. 저는 밥상을 차리고 구석에 섰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게 앉으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지.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 다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거야. 그것도 몰라.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시누이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 계란말이 왜 이래? 완전 타서 쓴맛 나는데. 언니, 요리 좀 배우고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설거지 끝나면 바로 슈퍼 가. 6시 30분에 문 열어야 하니까. 오늘부터 네가 일하는 거야. 그날부터 제 하루는 새벽 5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슈퍼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진열하고 계산하고 청소하는 모든 일이 제 몫이었습니다. 월급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네가 무슨 돈을 받아? 여기서 먹고 자는데. 방세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인데. 네가 오히려 우리한테 빚진 거지. 결혼 3개월 만에 맞이한 첫 명절 설날은 더 끔찍했습니다. 명절 전날 밤 11시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 새벽 4시까지 일어나. 제사 준비해야 하니까. 새벽 4시 부스스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깎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족족 지적했습니다. 밤 껍질 까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빨리 해. 대추는 씨를 빼라고. 아이고 답답해서. 역시 부모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모르네. 새벽 6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한복을 입고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저도 그 옆에 서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너는 부엌에 가 있어. 부모도 없는 주제에 무슨 제사를 지내. 저는 부엌으로 쫓겨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거실에서 들리는 제사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은 제사 음식으로 행복하게 아침을 먹었지만 저는 한참 뒤에 찬밥과 김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날 오후 시댁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드리자 친척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근데 며느리,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머, 그럼 고아야? 세상에. 요즘 고아도 시집을 오는구나. 복자 언니 정말 속 넓으시네. 며느리 착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친척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봤지? 네가 고아라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앞으로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 절대 하지 마. 우리 체면 생각해서라도. 명절 하루 종일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이미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챕터 25년 죽어가는 영혼.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 아침을 준비하고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7시간 노동, 주 7일 휴일 없이. 월급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결혼 2년차 어느 날 트럭에서 생수 박스를 나르다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20kg짜리 박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생수병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이거 사. 이게 얼마짜린데. 내 월급에서 까야겠네. 어머니, 저는 월급을 받은 적이 없긴 뭐가 없어. 네가 여기서 먹고 자는 게 다 월급이야. 진짜 고아 주제에 뻔뻔하기까지 하네. 생리대를 살 돈도 옷을 살 돈도 심지어 버스비조차 없었습니다. 몇 년째 같은 옷만 입었고 신발은 다 해져서 발가락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결혼 3년차 슈퍼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가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피가 줄줄 흘렀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아이고, 피 흘리지 마. 물건에 묻으면 어떡해. 빨리 화장실 가서 처리해. 병원은 무슨 병원. 돈 아까워. 반창고나 붙여. 그날 밤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로 병원 가? 오버하지 마. 나 피곤해. 자자. 남편은 돌아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이혼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결혼 5년 차, 제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항상 아팠으며, 다리에는 정맥류가 생겼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얼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이었지만 35은 되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슈퍼에 들어오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진짜 불쌍해. 맨날 저렇게 일만 시키네. 내가 보니까 월급도 안 주는 것 같던데? 며느리가 돈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대. 한 푼도. 에이 설마. 요즘 세상에 그럴 리가. 그래도 밥은 먹여주잖아. 밥을 먹여주면 뭐해. 저건 노예야 노예.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밖에서는 웃으며 손님들을 배웅했지만 문을 닫자마자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김지연. 너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다녔어? 일부러 불쌍한 척 했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며느리 학대한다고 수군거려. 너 때문에 내 이미지가 망가졌잖아.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 같은 고아 주제에 어디서 나한테 대들어? 내가 너 안 거뒀으면 너 지금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을 거야. 은혜를 알아야지. 시어머니는 제 팔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비명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팔에 멍을 보며 울었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든 팔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게 맞나? 슈퍼 단골 할머니가 어느 날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너 진짜 괜찮은 거니? 얼굴이 말이 아닌데. 이혼이라도 해. 이렇게 살면 안 돼. 죽어. 이혼. 그 단어를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통장에는 돈 한 푼 없고 갈 곳도 없고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조차 할 돈이 없었습니다. 결혼 6년 차 시어머니의 학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밥을 조금 태웠다는 이유로 그 밥을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야, 밥을 태워? 쌀이 얼마짜린데? 네가 먹어. 뜨거운 밥이 얼굴에 닿았지만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밥을 주워 먹어야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슈퍼 난방이 고장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수리비가 아깝다며 일주일 동안 고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하의 날씨에 두꺼운 옷도 없이 떨며 일해야 했습니다.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자 시어머니가 짜증을 냈습니다. 기침 소리 시끄러워. 손님들 불편하게. 참아. 약을 사 먹을 돈도 없어서 그냥 버텼습니다. 일주일 뒤 감기는 폐렴으로 번졌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병원에 데려갔지만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말했습니다. 병원비 네가 갚아야 해. 나중에 이래서라도. 저는 병원비조차 빚이 되었습니다. 챕터 3 목걸이 그리고 배신. 결혼 7년 차 저에게는 단 하나의 위안이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올 때 원장 선생님께서 주신 은목걸이였습니다. 작은 보자기 안에는 목걸이와 함께 엄마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어서 미안해. 이 목걸이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힘들 때 이걸 보고 기억해. 너는 누구보다 귀한 아이라는 걸. 언젠가 네가 행복해지는 날이 올 거야. 그날까지 이 목걸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사랑한다, 내 딸. 투박한 은으로 만들어진 목걸이에는 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값어치는 없어 보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매일 밤 일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오면 목걸이를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그것만이 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봄날 아침 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서랍을 열었는데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침대 밑을 뒤지고 옷장을 뒤지고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시누이 수진이가 소파에 누워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손톱에는 알록달록한 네일 아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내 방에 들어갔어요? 시누이는 하품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 언니 로션 좀 빌려 쓰려고 들어갔었는데. 왜? 그때 목걸이 못 봤어요? 목걸이. 아, 그 낡은 거? 그거 내가 당근마켓에 팔았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왜? 어차피 언니 안 하고 다니잖아. 은이라길래 팔아봤는데 5만 원 받았어. 그 돈으로 네일 아트 받았지. 예쁘지? 시누이는 손톱을 보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분홍색과 하늘색으로 알록달록하게 칠해진 손톱.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 손톱 장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가씨,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건 엄마가 남긴 유일한 거라고요. 제발 찾아와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유품? 그게 뭐 대단한 거라도 돼? 그냥 시커먼 은목걸이잖아. 언니는 어차피 짝퉁 인생인데 목걸이도 다 녹슨 거 가지고 뭘 유난이야. 저는 시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장 찾아와요. 누구한테 팔았어요? 연락처 줘요.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엄마, 언니가 날 때려.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뛰쳐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우리 아가씨한테 손을 대? 죽고 싶어? 어머니, 제 목걸이 수진 씨가 제 목걸이를 팔아버렸어요. 엄마 유품이라고요. 목걸이? 그 시커먼 쇳덩이? 그게 뭐가 중요해?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당신 제정신이야? 고작 5만 원짜리 목걸이 가지고 사람을 쳐? 우리 수진이가 내일 받아서 예쁘게 꾸미는 게 훨씬 중요하지. 여보, 그게 아니라.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그것만은 돌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닥쳐. 없는 부모 생각하는 것도 지겹고 그놈의 고아 타령도 지겹고 이제 그만 좀 해. 죽은 사람이 밥 먹여줘? 시어머니는 저를 방으로 밀쳐넣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남긴 거 지키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들에게 갚아주겠다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결혼 8년 차 남편은 노골적으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회식이야. 늦을 거니까 문 잠그고 자. 처음에는 정말 회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되었고 집에 올 때마다 진한 향수 냄새가 났으며 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해 보니 여자와 나눈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삭제하지도 않을 만큼 대담했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이 골프 간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익명의 문자가 왔습니다.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놀이공원을 걷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호텔 주차장에 들어가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을 기다렸다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이게 뭐예요? 남편은 사진을 보더니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라니요? 당신 지금 바람 피운 거잖아요. 바람? 그래, 만나고 있어. 최수정이야. 회사 후배. 근데 어쩔 건데? 이혼할 거야? 남편의 뻔뻔함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이혼? 푸아. 웃기네. 너 나가서 뭐 할 건데?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기댈 데도 없잖아. 이혼하면 너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고시원 갈 돈도 없으면서. 그래도 뭐, 너 같은 고아 누가 데려가?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이 집 아니면 너 갈 데 없어. 이혼 싫으면 입 다물고 살아. 알았지?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수정이가 이번 주말에 집에 온대. 밥 잘 차려놔. 우리 손님이니까.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챕터 4 이혼, 그리고 100억의 반전. 결혼 10년째 되던 봄, 남편이 제 앞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항목에 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 수정 씨랑 결혼할 거야. 빨리 도장 찍어. 최수정, 남편의 회사 후배이자 내연녀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위자료는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자료? 무슨 위자료? 네가 뭘 했다고? 10년 동안 우리 집 밥 얻어먹고 월세 안 내고 살았잖아.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면 월 100만 원씩,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야. 네가 우리한테 빚진 거지. 제가 10년 동안 슈퍼에서 일했잖아요. 그게 월세야, 월세. 네가 일한 게 얼마나 형편없는데. 물건 떨어뜨리고 손님한테 째려보고 우리가 참고 쓴 거야. 차라리 이혼하는 게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생각에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나가. 여기 이제 내 집 아니잖아. 하지만 짐도 있고. 짐? 내 짐 벌써 밖에 내놨어. 가서 가져가든지. 현관으로 나가보니 제 낡은 옷가방 하나와 이불 하나가 문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제 손에 남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나와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빨리 안 가? 경찰 부를까? 무단 침입으로. 시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차용증. 네가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잔 거 총 3천만 원이야. 돈 없으면 못 갚겠지만 양심은 있어야지.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짐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거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3만 7천 원. 가진 돈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시간당 1,000원, 밤새 있어도 10,000원이면 됐습니다. PC방 구석자리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켜놨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쯤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김지연 씨 맞으십니까? 급한 일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HJ 법률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인가 싶었지만 다른 갈 곳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층짜리 유리 빌딩, 1층 로비에는 명품 숍들이 즐비했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저는 빌딩에 들어가기조차 주저되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HJ로 펌이라고 쓰인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리셉션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 고객님 맞으시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지연 씨 되십니까? 저는 HJ 법률사무소의 한준혁 변호사입니다. 앉으시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고 박준호 회장님과 고 이영숙 여사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박준호? 이영숙? 저는 그런 분들을 모르는데요. 열어보시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에는 제가 잃어버린 그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지연 씨 어머니 이영숙 여사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박준호 회장님이고요. 품에 안긴 아기가 지연 씨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와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는 원래 전라남도 청학동이라는 작은 마을의 지주 집안 외아들이었어. 대대로 땅을 물려받아 마을 전체가 우리 집안 소유였지. 너의 엄마 영숙이도 같은 마을 출신이야. 우리는 20살에 결혼했고 1년 뒤 너를 낳았어.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네가 태어난 지 6개월 되던 해 우리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폭력 조직까지 동원해서 우리 가족을 위협했지. 어느 날 밤 우리 집에 불이 났어. 방화였어. 너와 엄마는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엄마는 그 충격으로 폐를 다쳤어. 의사는 1년을 못 버틴다고 했어. 아빠는 결심했어. 너라도 지키자고. 그래서 너를 서울의 해맑음 보육원에 맡겼어. 원장 선생님은 아빠의 은사님이셨고 믿을 수 있는 분이었지. 엄마는 네가 보육원으로 떠난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이름을 불렀어. 아빠는 그 뒤 10년 동안 범인들과 싸웠어.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모두 감옥에 보냈어. 하지만 아빠도 건강을 잃었어. 가난 말기. 아빠는 남은 시간 동안 너를 위한 준비를 했어. 청학동의 모든 땅을 지켰어. 논밭, 임야 마을 전체. 80만 평? 개발 호재가 잡혀서 지금 시가로는 약 100억 원이야. 지연아, 이 모든 게 이제 내 거야.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지키신 겁니다. 목숨 걸고. 한준혁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라남도 청학동 일대 토지 등기부등본입니다. 총 면적 80만 평, 현재 시가 약 100억 원 상당입니다. 모두 지연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는 수십 개의 집원이 적혀 있었고 모두 소유자 박지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연? 네. 원래 지연 씨의 본명은 박지연입니다.
보육원에서 성을 김으로 바꾼 것도 안전을 위해서였고요. 그럼 제가 정말, 네. 지연 씨는 청학동 일대 80만 평의 땅 주인입니다. 약 100억 원의 자산가이십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PC방에서 3만 원을 아끼며 잠들었던 제가 100억 땅 주인이라니. 챕터 5 복수 계획, 그리고 시댁의 몰락. 한준혁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마친 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당장 시댁에 이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숨기자. 그들이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고 비웃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모든 걸 밝히자. 변호사님, 이 사실을 시댁에 알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직접 알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 혹시 복수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복수라기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10년 동안 당한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요. 며칠 뒤 저는 청학동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거리, 전라남도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청학동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농가 밭,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인구 200명 남짓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70대 노인이셨지만 정정하셨습니다. 아이고, 박 회장님 따님이시구만요.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음더. 효자셨제라오. 감사합니다, 이장님. 부모님 산소 좀 보여주시겠어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0분쯤 올라가니 넓은 평지에 2개의 산소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화강암 비석에는 고 박준호 지묘, 고 이영숙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걸. 산 아래로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논밭, 집들, 도로까지 모두 제 땅이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게요. 부모님이 지켜주신 이 땅으로 제 인생을 되찾을게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연 씨, 시댁에서 운영하는 슈퍼가 있다고 하셨죠? 네, 경기도 외곽에 있어요. 그 슈퍼 건물주가 누구죠? 잘 모르겠는데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확인해 보니 개인 건물주네요. 임대차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됩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최근에 매물로 내놨어요. 그럼, 네, 우리가 사는 겁니다. 시댁 모르게. 일주일 뒤 그 건물은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10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등기는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물주가 바뀐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계약 갱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통해 시어머니에게 통보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주께서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한 달 내로 나가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슈퍼를 접어야 했습니다. 시댁의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내연녀 최수정과의 스캔들이 회사에 알려져 징계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익명으로 증거 자료를 회사 인사팀에 보낸 결과였습니다. 최수정도 남편을 차버렸습니다.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 남자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남편에게 빌려준 돈 5천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시댁은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슈퍼를 잃고 남편은 실직하고 빚쟁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마저 빼야 했습니다. 그들은 월세 20만 원짜리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석 달 뒤 시어머니는 절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향으로 가자. 전라남도 청학동. 내가 태어난 곳이야. 거기는 시골이라 물가도 싸고 조용하게 숨어 살 수 있어. 남편과 시누이는 반대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더 이상 서울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청학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청학동이 바로 제 땅이라는 걸. 그들이 월세 20만 원을 내며 살게 될 집도 제 소유라는 걸. 저는 변호사님께 부탁했습니다. 그 집, 제가 소유주라는 걸 절대 알리지 마세요. 부동산을 통해서만 계약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 거기서 뭘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켜볼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정체를 밝힐 거예요. 저는 청학동에서 3km 떨어진 읍내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낡은 경차를 사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챕터 6이웃이 된 원수들. 시댁 식구들이 청학동에 도착한 날,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에 짐을 싣고 온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 입구의 허름한 빈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시멘트 벽, 녹슨 철문, 곰팡이 냄새 나는 방. 월세 20만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어휴, 이게 뭐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시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끄러워. 여기라도 있는 게 어디야?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것보다 낫잖아. 그날 저녁 그들은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장님은 저에게 미리 연락을 주었습니다. 박 회장님 따님,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월세 계약했제라오. 감사합니다, 이장님. 제가 집주인이라는 건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이소. 다음 날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그들 앞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슈퍼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 회관에서. 하지만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습니다. 10년 전에 초췌했던 며느리와 지금의 단정한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테니까요. 어느 날 마을 슈퍼에서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휴, 여기는 물가도 비싸. 라면 하나에 1,000원이야. 엄마, 그냥 사요. 집에 먹을 게 없잖아요. 두 사람은 장바구니에 라면과 김치를 담았습니다. 제산대로 가는데 시어머니가 지갑을 뒤지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딱 8,000원밖에 없네. 10년 전 저처럼 그들도 이제 동전을 세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도 물건을 사서 계산대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바로 뒤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머, 아가씨 서울 사람이에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여기서 뭐해요? 젊은 사람이. 일 때문에요. 무슨 일인데 이런 시골까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지켜봤지만 제 얼굴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에서 왔는디요. 사업이 좀 안 돼서 고향이 여기라 왔제라오. 시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시큰둥했습니다. 서울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경계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오만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그는 시골이라 불편할 텐디 잘 적응하시겠어요? 뭐, 그냥 좀 참고 살아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여전히 시골을 무시하는 태도가 묻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 아가씨도 여기 사세요? 아까 슈퍼에서 봤는데. 네. 서울 사람이제라오? 네. 근디 여기서 뭐 하시는디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쉬러 왔어요. 쉬러? 젊은 사람이 시골에서 쉬다니 참 한가하시네요.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 식구들의 생활은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남편은 마을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10년 전 저를 슈퍼에서 하루 17시간씩 일하게 했던 시어머니가 이제 자신이 슈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슈퍼 주인은 시어머니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일 느리네요. 좀 빨리빨리 해요. 손님한테 왜 그렇게 째려봐요? 표정 좀 펴요. 청소 제대로 안 했네. 다시 해요. 10년 전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마을 슈퍼에서 일하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자주 보는디 진짜 여그 사세요? 네. 혼자세요? 네. 부모님은요? 순간 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어머, 그래요? 불쌍하게 그래도 젊으니까 괜찮겠네요.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고생이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서울에서 잘 살았는데 며느리 하나 잘못 만나서 이 꼴이 됐어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며느리요? 네. 10년 동안 키워줬는데 고아 주제에 배은망덕하게 우리 집안 망쳤어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화나네요. 저는 손에 쥔 물건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그 며느리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뭘 어떻게 하긴요. 10년 동안 우리 집 밥 축내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는 이혼해서 도망갔죠. 우리한테 빚만 남기고요.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곧 설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걸 말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그 며느리 없으니까 좋으시겠네요. 좋긴 뭐가 좋아요. 그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이고, 언젠가 길에서 마주치면 한 대 쳐주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럴 날이 곧 올 거예요.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부모님 산소 벌초 완료했나요? 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제사상 준비도 다 끝났고요. 좋아요. 그럼 시댁에도 연락 좀 해주세요. 어떻게 연락할까요?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요.
당신 집안 조상님 산소가 이 마을 뒷산에 있으니 설날에 벌초하러 오라고요.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연출이네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이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씨 집안 조상 산소가 뒷산에 있는디 설날에 한번 올라가 보이소. 벌초는 해놨심더. 시어머니는 의아해했지만 조상 산소라는 말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설날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챕터 7 설날, 산소에서의 반전. 설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품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진한 남색 비단에 금색 자수가 놓인 고급 한복이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진주 귀걸이를 했습니다. 목에는 금목걸이를,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를 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0년 전 초췌하고 눈빛 죽은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우아하고 당당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부모님 산소로 향했습니다. 뒤따르는 차에는 전문 제수용품 업체 직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우 1등급 정육, 제철 과일, 갓 빚은 송편, 고급 한과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직원들이 제수용품을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이힐을 신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또각또각 굽소리가 고요한 산을 울렸습니다. 10분쯤 올라가니 넓은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부모님의 산소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앞에 화려한 제사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소 앞에 섰습니다. 산 아래로 청학동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논밭, 집들, 도로까지 모두 제 땅이었습니다. 부모님, 오늘 제가 제대로 제사를 지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모든 걸 끝낼게요. 오전 10시쯤 산 아래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휴, 힘들어. 왜 이렇게 가파른 거야? 엄마, 그냥 내려가요. 누구 산소인지도 모르는데. 야, 이장님이 우리 조상 산소래잖아. 그냥 한번 보고 오는 거야.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직원들은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곧 그들이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올라온 그들의 옷차림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추리닝, 해진 운동화, 땀으로 범벅된 얼굴. 여기가 산소네. 시어머니가 산소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제사상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제수용품들, 고급 차량들, 그리고 명품 한복을 입고 산소 앞에 단정히 서 있는 여자. 어머, 시어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 봤습니다. 어머, 저기 설마 지연이야?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니, 김복자 씨. 오랜만이에요. 너 왜 여기? 왜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저는 산소 비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 산소예요. 제가 설날 차례 지내러 왔죠. 부모님? 너 부모 없잖아. 고아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아가 아니었어요. 다만 어머님이 모르셨던 거죠. 저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박준호. 제 아버지 성함이에요. 이영숙. 제 어머니 성함이고요.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제게 큰 선물을 남기고 가셨어요. 저는 산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이 산. 저 아래 보이는 마을 전체. 논, 밭, 임야, 집들. 모두 제 땅입니다. 말도 안 돼.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사시는 그 집. 월세 20만 원씩 내시죠?
그것도 제 집이에요. 감사합니다. 매달 잘 받고 있어요. 쾅!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꿈이야. 이게 꿈이야. 꿈이 아니에요. 이거 보실래요? 저는 핸드백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청학동 일대 80만 평. 소유자 박지연. 제 본명이에요. 보육원에서 안전을 위해 성을 김으로 바꿨던 거고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예요. 80만 평이면 대략 100억 원 정도 되죠. 아, 근데 최근에 개발 호재가 잡혀서 가격이 더 올랐대요. 한 150억? 잘 모르겠네요. 돈이 너무 많아서.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언니가 100억? 100억이 아니라 150억이에요. 수진 씨. 정확하게 말해야죠.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이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참 말 나온 김에 할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기억나세요? 이혼할 때 주신 차용증 3천만 원 빚졌다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거 법적 효력 없어요. 제 서명도 없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니까. 사기 문서죠. 그건. 하지만 저는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제대로 계산을 해드릴게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일. 제가 10년 동안 슈퍼에서 일한 시간. 하루 평균 17시간, 주 7일, 총 3,650일. 시간으로 계산하면 62,050시간이네요. 최저시급 적용하면 대략 5억 원 정도 됩니다. 5억? 네. 그리고 인격모독, 폭행, 강제노역에 대한 위자료 3억, 목걸이 절도에 대한 손해배상 1억, 합계 9억 원입니다. 저는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빚진 거예요. 9억 원. 우리가 어떻게 9억을 못 갚으시죠? 알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지금 사시는 집 이번 달 말까지 나가주세요. 더 이상 월세 안 받을게요. 대신 제 땅에서 나가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10년 전 저한테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길거리에서 자든 고시원 가든 우리가 알 바 아니야.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우리 다시. 기철 씨.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람 피운 거, 이혼 서류 던진 거 다 용서할게요. 어차피 끝난 관계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못 참아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를 고아라고 무시한 것. 그거 하나만큼은 용서 못해요. 저는 고아가 아니었어요. 저를 목숨 걸고 지킨 부모님이 계셨어요. 반면 당신은 부모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빚쟁이에 쫓기는 신세잖아요. 누가 더 비참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목걸이 5만 원에 팔았죠? 그건 그 목걸이 사실 은이 아니었어요. 백금이었어요. 순도 높은 백금에 다이아몬드까지 박혀 있었고요. 감정가 3천만 원이었어요. 당근마켓에 5만 원에 판 거 절도죄 성립돼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연락할 거예요.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다시 산소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부모님 봤죠? 제가 지켰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이 땅으로 제 존엄을 되찾았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챕터 8 심판, 그리고 새로운 시작. 설날이 지나고 일주일 뒤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씨, 시댁 식구들이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시누이 김수진 씨가 절도죄로 구속됐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런데 지연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려고요. 진짜 제 인생을요. 한 달 뒤 저는 청학동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부모님 산소가 보이는 언덕에 지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이름은 지혜 정원. 엄마가 남긴 목걸이의 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카페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산소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한 잔 내려 산소 앞에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시죠? 저 이제 행복해요.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100억 땅 주인이 운영하는 카페라는 별명도 붙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정말 잘 됐구나. 내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다 내 힘이야. 너는 원래 강한 아이였어. 원장 선생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정말? 네. 박준호 이영숙 장학재단. 부모님 이름으로요. 보육원을 나가는 아이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싶어요. 제가 받지 못했던 것들을요. 원장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석 달 뒤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첫 장학생으로 5명의 아이들을 선발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지연 선배님, 감사합니다. 저도 선배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18살 여자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넌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그냥 내 길을 가면 돼. 그날 밤 저는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산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도 되죠?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전과자가 되어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들어도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심지어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카페에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소문 듣고 왔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추천 메뉴 있어요? 지혜의 아메리카노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시그니처 메뉴예요. 커피를 내려드렸습니다. 남자는 한 모금 마시고는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여기 자주 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그 뒤로 자주 카페를 찾았습니다.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했습니다.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치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카페 이름이 지혜 정원인데 무슨 뜻이에요? 제 이름 한 글자예요. 지혜지. 그리고 제 부모님의 선물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구나. 참 좋은 이름이네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건축 설계 일을 하는 정민호라고 해요. 이 마을이 너무 좋아서 자주 내려오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맑고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저도 조금씩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지만 저도 어린 시절이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런 조용한 곳이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장학재단도 매년 장학생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정민호와 저는 연인이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제게 청혼했습니다. 부모님 산소 앞에서였습니다. 지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저는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신혼여행도 가고 싶어요.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으로. 민호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해줄게요. 결혼식 날 보육원 아이들이 모두 왔습니다. 장학재단 아이들도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식이 끝나고 저는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부모님, 저 결혼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제 진짜 행복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어와 드레스를 흩날렸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청학동에서 민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민호는 서울과 청학동을 오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박지훈. 엄마의 이름 영숙의 숙자를 따서 지으려다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윤으로 지었습니다. 오늘도 카페 문을 엽니다. 딸랑,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창밖으로는 부모님 산소가 보입니다. 지훈이가 제품에 안겨 방글방글 웃습니다. 봐, 저기 산소가 보여? 진짜 산소. 정말 아름답네. 지훈아, 저기 보이는 곳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데야. 인사해. 지훈이가 작은 손을 흔듭니다.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100억 있는데 뭐가 제일 좋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보다 더 좋은 건요, 이 순간이에요. 자유롭게 숨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이 순간요. 10년의 지옥을 지나 저는 천국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건물도 명품도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행복하고 밤에 잠들 때 감사한 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은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아무도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언젠가 여러분도 산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말할 날이 올 겁니다. 여기 다 내 거예요. 그날까지 힘내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